방금 전에 백악관에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는데요. 오늘은 이 전화 한 통과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문서 한 장이 어떻게 예고된 폭격을 멈출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장면이 코인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어땠죠?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그러니까 1일과 2일 사이에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상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남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말을 했어요. 강요들 앞에서 매우 강력하게 두드려 패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방향성 자체가 분명한 공격이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정반대의 발표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멈췄고 약소하게나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틀에 동의했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면서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 종식까지도 들어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면서 이스라엘도 함께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죠. 요청을 했다는 나라들 중에 정작 가장 큰 목소리를 낸 나라가 바로 이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사우디고,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사우디는 이 전쟁에서 구경만 하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바닷길을 지키는 연합까지 꾸리던, 사실상 전쟁에 대비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미국의 공격을 말렸을까요? 악시오스랑 AP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빈살만 왕세자는 발표가 나온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란 공격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고, 갈등을 낮추고 공습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은 사우디 쪽은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이 보복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나라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점을 걱정을 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동맹국이 미국에게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셈인데요. 그리고 이 걱정이 그냥 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새벽, 쿠웨이트군은 자기 나라 하늘에서 적의 무인기를 포착해서 격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걸프 나라들은 이미 불똥이 튀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전화 한 통이 정말로 전부였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 발표랑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군의 유럽 사령관인 그린케위치 사령관이 최근에 국방부에 서면으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방어하기에는 해군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이 구축함 한 척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방어보다도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배 한 척이 모자라서 본토랑 이스라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문서로 보고를 한 건데, 유럽 사령부의 원래 핵심 임무는 러시아를 억제하는 거고요. 러시아는 미국 본토까지 닿는 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라서 본토 방어도 임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엄살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 5월달 미 국방부 내부 평가에서는 이란 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자체 방공 무기보다도 미군 무기가 훨씬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드랑 지중해 구축함에서 쏘는 해상 요격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도요, 이 대규모 공세에 나서면 이미 줄어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소진될 수 있다, 이런 군사 고문들의 경고가 있었다고 전달을 했고, 트럼프 측에서도 불과 한 달 전에 확전을 보류했던 배경도 같은 우려였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보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 그리고 외교적인 진전을 내세웠었지만 실제로는 요격미사일 고갈 우려, 그리고 걸프 동맹국들이 보복에 취약하다는 점, 이 장기전 비용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럼 이 발표를 받은 이란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백미입니다. 이란의 반응은 겉으로는 완전히 강경합니다. 이란의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심리전과 치밀하게 개선된 갈등 조정의 일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지금 이란은 이를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절대로 허를 찔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측에서는요, 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걸프 지도자들을 압박해가지고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조롱 속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같은 메흐르 통신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는 사실 미국 방공 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벤스 부통령과 미국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런 말까지도 덧붙였는데요. 잠깐만요. 이란이 지금 미국을 비웃으려고 꺼낸 이유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군 내부 서면 경고,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겹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두 나라가
각자 다른 목적으로서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 미국의 때릴 힘에 대해서 지금 한계가 있다는 사실. 오늘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란 안에서도 목소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측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취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외교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보도가 따로 나온 겁니다. 여기 카타르랑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이 미국 특사랑 접촉하면서 호르무즈의 상업 통행을 다시 여는 이런 방안들을 조율해왔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강경한 말과는 별개로서 협상 창구는 살아서 움직이는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류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 위에서만 서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받침이 총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린 쪽이 걸프의 동맹국들이라는 거. 공습을 다시 시작하면은 자기 에너지 시설이 위험해지는 구조는 그대로라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갑자기 공격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때리는 쪽의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요격미사일 재고랑 구축함 숫자는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물건이 아니겠죠. 세 번째로 맞고 있는 쪽에서도 외교 라인이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겉으로는 부인을 하더라도 협상이라는 선택지가 탁자 위에서 완전히 치워진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받침이 전부 다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멈춤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리플 XRP가 등장을 하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리플과 무슨 상관일까요? 올해 2월 말에 시작된 이 전쟁은 5달 가까이 시장 위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쟁이고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죠. 6월달 중순에 종전 양해각서까지도 맺었었다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관련해가지고 신경전 끝에 다시 무력 충돌로 돌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부터 줄여나갔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줄이는 목록의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 줄이고 있던 손들이 이번 발표로 일단 매도를 멈췄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리플 XRP,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고 국내 시황 보도들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과 XRP가 반등하면서 안도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전달 보도가 나오면서 다만 여기서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고용지표랑 이란 협상 진행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거고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이 발표 하나에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을 했다는 거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걱정이 값에 그만큼 무게에 실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XRP처럼 이 기간에 크게 눌려있던 코인일수록 걱정이 하나 지어질 때의 움직임도 민감하게 나오는 편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그림은요. 공습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문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보류 국면이 앞으로 몇 주 단위로 이어지고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던 전쟁 부담이 덜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림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과 반대 방향의 소식 3가지를 미리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나온다. 그럼 오늘 영상보다 그 소식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이란의 외교 라인까지 나서가지고 합의의 틀을 공식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군 쪽만 부인하고 있는데요. 외무부까지도 같은 말을 하면은 협상 창구가 닫혔다는 신호겠죠. 이 두 번째로 미국이 구축함과 요격 전력을 대규모로 증파하면서 다시 한번 공습을 예고하는 경우입니다. 모자라서 멈췄다는 오늘의 논리가 그 순간부터 약해지겠죠. 세 번째로 걸프나 호르무즈 일대에서 새로운 피격이나 무인기 사건으로 상황이 다시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 쿠웨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리 세력의 움직임은 협상과 따로 굴러갈 수가 있겠죠. 예고가 됐었던 이란 대공습이 전격 보류된 상황이고요. 그 뒤에는 걸프 시설의 보복 피해를 걱정한 빈살만 왕세자의 전화, 그리고 이스라엘 방어를 이어갈 해군 전력이 모자라다. 이런 미군 내부의 서명 경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란군은 심리전이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 부인 속에서조차 미국의 무기 사정을 지목을 했고 협상 창구가 움직인 흔적은 여러 가지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발표 직후 안도부터 반영했고요. 추가적인 하락 낙폭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한 개겠죠. 이 멈춤이 며칠짜리냐 아니면 몇 주짜리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이번에 폭격을 멈춘 진짜 힘은 어느 쪽이었다라고 보시나요? 리아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을지 아니면 모자랐던 구축함 한 척이었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들 남겨주시면 저는 미국이 구축함을 더 보내는지 아니면 협상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지 둘 중에 먼저 나오는 소식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한 금융그룹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분기 이득이었는데요. 근데 이날 발표에서 정작 사람들의 눈을 잡아본 거는 이득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료에 실린 한 문장이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플 지분 그것만 따로 떼어도
일본 돈 6조 6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58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발표 자료에서는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번 분기에 코인 사업 부문은 손해를 봤다. 이 코인 장사로는 100억 원대 손실을 적어놓은 회사가 코인을 만든 회사의 지분에는 58조 원이라는 값을 적어놓은 건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이 어떻게 한 회사의 같은 발표 자료에 함께 실릴 수 있었던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분위기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리플이 정말 잠잠하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고 활기가 예전 같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이날 발표에 나온 사람들의 진단이기도 한데요. 회장을 대신해 자리에선 니시카와 야스오 이사는요. XRP 리플 가격이 마치 미국 클래리티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조용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답답한 시간에 리플의 가장 오래된 대주주는 오히려 자기 장부에서 가장 큰 자산의 값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확인해 줬는데요. 왜 그랬는지를 보시려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잠깐 알고 가셔야 됩니다. SBI 홀딩스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를 거느린 일본의 대형 인터넷 금융그룹입니다.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한참 전부터 돈을 넣어왔었던 가장 오래된 기관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외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소개해온 지분율은 약 9%, 리플 바깥의 주주는 상당히 큰 몫입니다. 관계가 서류 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0년 전쯤에는 아시아의 리플의 결제 기술을 퍼뜨리기 위한 합작 회사를 함께 세웠고요. 계열사는 나라랑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는 실제 송금 업무에 리플 기술을 써왔습니다. 여러 계열사가 자기 회사 주주들에게 XRP를 직접 나눠주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리플이 만든 달러 코인을 일본에서 유통하는 일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리플이 잘 되면은 바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주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묘했어요. 그리고 회사 전체로는 역대 최고의 분기였습니다.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만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근데 부문별로 뜯어보면은 코인 사업 쪽은 100억 원대 손실을 냈습니다. 시장이 조용하니까 코인 장사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코인의 안 좋은 소식 같으시죠. 근데 회사는 같은 자료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리플 지분만 6조 6천억 엔이라고, 우리나라 돈 58조 원 규모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팔아가지고 손해 진 돈이 아닙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8조 원 규모는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지분의 값어치가 이 정도다, 이렇게 회사가 장부에 적어두는 평가액인 거지 실제로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대수롭지 않은 숫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SBI 홀딩스라는 회사 전체를 지금 도쿄 주식시장의 통째로 사들인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오늘값으로 전부 사는 데 드는 돈이 약 16조 원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진 리플 지분 하나가 58조 원이라고.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값의 3배 반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회사 전체 값보다 3배 반 큰 지분이라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이 평가액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반대로 이 평가액이 맞다라고 한다면 SBI 주가가 지금 자리에 있는 게 설명되지 않거나,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다만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공식 석상에서 이 숫자를 다시 소리내어 읽는 순간 시장은 이 질문을 더는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한 발만 더 끌고 가볼게요. 외신들이 전해온 지분율 약 9%를 그대로 두고 나눠보면요. 리플이라는 회사 전체의 값은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게 될까요? 단순한 나눗셈으로 약 650조 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건 회사가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방금 한 나눗셈이고, SBI가 이 평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650조라는 결과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신다면요,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상장도 안 한 회사 하나가 그 정도 값이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바로 그 어리둥절함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인 시세는 잠잠하고요. 심지어 이 회사의 코인 사업은 손해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코인을 만든 회사의 지분은 한 대형 금융그룹의 장부에서 가장 비싼 자산으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코인의 가격과 회사의 값이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차이는 언제 무엇으로 좁혀질까요? 그걸 보시려면 이제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회사가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SBI는 이번 달 안에 일본 코인 거래소 비트뱅크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그룹이 관리하는 코인 계좌가 약 300만 개, 맡아두는 자산은 우리 돈 8조 원 가까이로 불어납니다. 엔화에다가 값을 고정한 일본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대출 같은 새 서비스도 막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SBI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주식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동안 일본 안에서 기반을 넓혀두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치시면은 앞으로의 흐름 한 가지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 클래리티법의 결론이 나는 순간 그게 통과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확정되는 쪽이든 SBI는 준비해온 것들을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과 쪽이라면요. 장부 위에만 있던 리플 지분의 값을 시장이 직접 매겨보는 사건, 그러니까 리플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상장 같은 일이 처음으로 말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회사가 스스로 실적 자료에 그 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결론이 나면 움직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 사업이 손해를 보는 분기에도 거래소를 사들이고 새 서비스를 여는 확장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분을 줄일 생각이 있는 회사라면 굳이 이 시점에 그 값을 크게 다시 읽어줄 이유가 없겠죠. 10년을 들고 온 주주의 이번 발표는 팔겠다는 신호보다는 사용하겠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에 리플의 가장 오래된 대주주 SBI가 코인 사업이 손해를 본 분기에도 리플 지분의 값을 약 58조 원으로 다시 확인해줬고 그 값은 자기 회사 시가총액의 3배 반에 이르고요. 발표 시점은 미국 클래리티법의 사실상 마지막 결정 주간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 장부 위의 값이 시장의 값이 되려면 규칙이 먼저인데 그 규칙의 시간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답이 나온 다음에 SBI의 다음 움직임은 과연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본 안에서 사업을 더 넓히는 쪽일지, 아니면 10년 넘게 지켜온 이 지분의 값을 드디어 시장에 직접 물어보는 쪽일지 댓글로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SBI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날 그 내용 그대로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달된 속보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로 시작을 할게요. 0이라는 숫자인데요. 미국 상원이 공개한 이번 주 표결 일정에서 클래리티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입니다. 그냥 어느 한 주였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는 상원이 여름 휴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주인데요. 온코인 시장이 한 달 넘게 이 법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마지막 주 일정에서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 하나가 실망만 하고 덮을 숫자는 아닙니다. 읽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읽는 방법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립토 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상원이 3일 현지 시간 월요일 회의 일정을 공개를 했고 이 개회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근데 이날 잡혀있는 표결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HR 6500이라는 번호가 붙은 법안인데 정부 지출을 당분간 이어가기 위한 임시 예산 성격의 안건이고 코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이 일정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날짜입니다. 8월 10일부터 미국 상원은 여름 동안 쉬는 기간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본회의 표결이 없고 다시 모이는 것은 9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여름이 끝나기 전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라는 뜻이겠죠. 지금 시장이 이 법을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는지는 이런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의 한 대형 금융그룹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코인 시장 전반이 가라앉아 있는 이유로서 미국의 이 법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들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이 전한 내용인데요. 그 정도로 모두가 기다리는 법인데 마지막 주 일정에 이름이 없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부결됐다는 뉴스가 없어가지고 법을 포기했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이 표결 대결에서 진 게 아니라 표 대결 자체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진 법은 되살리기 어렵지만 잡히지 않은 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만 남습니다. 왜 지금 지도부는 표결을 일정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지금 미국 상원에서 법 하나가 통과되기까지의 순서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그럼 상원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죠.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이제 토론을 그만하고 표결로 넘어가자. 이런 결정을 따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필요한 표가 단순 과반이 아니라 60표입니다. 게다가 이 결정을 하자는 신청을 내면은 그날 바로 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상 며칠을 기다렸다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이 절차를 남은 날짜에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정상 절차로 간다면 수요일까지는 신청이 제출돼야지 금요일에 표결이 가능할 거고 그 금요일 표결도 최종 통과 표결이 아니라 이 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지를 묻는 첫 번째 단계 표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요. 일정을 압축할 길이 두 가지 남아있고 한 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일정 단축을 요청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장일치 합의입니다. 이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의원 전원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방식이고 대신에 성립만 된다면 대기 시간을 건너뛰고 일정을 통째로 앞당길 수 있겠죠. 그럼 길이 남아있긴 한 건데 근데 왜 어느 쪽도 시작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 두 가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60에서 53을 뺀 7입니다. 이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은 53석이죠.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7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의 찬성이 더해져야 돼요. 두 번째 숫자는 공개된 법안이 이대로 부족하다라면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숫자입니다. 역시 7명인데요.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이 7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표도 7개, 아직이라고 말하는 쪽도 7개,
똑같은 숫자라는 거죠. 여기에 보도 하나를 더 놓고 보자면요. 악시오스 측에서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 찬성이 충분히 모이는 경우에만 휴회전 절차 표결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이 표가 만들어지면 올리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점표의 0은요. 이 사고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오늘 표결을 올리면 오늘 60이 안 나온다는 표계산이 1점표라는 형태로서 그대로 드러난 것에 가깝다는 거고, 7명이 찬성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6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지 않고요. 완성되지 않는 표결을 일정에 올리는 지도부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해석은 거꾸로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는 표결을 일부러 올려가지고 이 법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지도부는 그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7명 역시 반대한다가 아니라 더 고치자는 쪽인데요. 그러니까 1점표의 0은요. 이 법이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표시로도 읽어볼 수가 있겠고, 실망스러운 소식과 안심되는 소식이 같은 숫자 안에 함께 들어있는 셈이겠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남은 며칠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통과까지 가기는 어렵겠고, 이 법의 최종 표결은 9월달 회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날짜랑 절차의 계산인데요. 이 정상 절차의 최저치가 금요일의 첫 번째 단계 표결인데 최종 통과까지는 그 뒤로도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마지막 7표의 주인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아있는 빠른 길 2개가 전부 반대가 없어야지 성립하는 길인데요. 반대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를 편하게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9월달로 이어진다는 거는 이 폐기가 아니라는 뜻이지 9월 통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협상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열려있고, 그리고 상원 일정은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하루만 해도 바뀔 수 있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보도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다수당 원내대표가 휴회 전에 토론과 표결 절차를 끝낼 시간이 부족하다. 이 점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최신 보도는 조건이 갖춰지면 절차 표결이 가능하다는 쪽입니다. 이 휴회가 시작되는 날짜 표현도 보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7명이 요구하는 수정 내용의 세부도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의 휴회 전 마지막 주 일정에 클래리티법은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코인과 무관한 임시 예산안건 하나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 0은 부결의 기록이 아니라 민주당 7명이 움직이기 전에는 60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표 계산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가깝겠죠. 그래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 7명이 이번 주 안에 찬성 쪽으로 움직이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겨줄게요. 이 클래리티법이란 이름, 이번 주 일정표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등장은 9월이 될까요? 그 이름이 일정이 다시 뜨는 날짜를 함께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레저의 새로운 기능 5개가 한꺼번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영상의 결론을 맨 앞에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진짜 뉴스는 기능 5개 그 자체가 아니라요. 제가 주목한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업데이트는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에서 리플이라는 글자가 지어진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기능 묶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5개 가운데서 2개는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2가지를 합쳐가지고 리플 레저가 기권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고, 왜 그렇게 봤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리플 X에서 제품을 총괄하는 제지 쿠퍼가 발표했고요.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리플 레저를 돌리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 이름은 XRPLD 3.3.0. 이게 이번에 나올 예정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 5개의 개정안이 실립니다. 기밀 MPT, 배치, 권한 위임, 수수료랑 준비금 후원까지, 그리고 동적 MPT인데요. 이름이 하나같이 낯설죠? 괜찮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이 5개가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요. 그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기능이 실렸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플 레저에는 검증인이라고 부르는 장부를 함께 관리하는 컴퓨터 운영자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능은 이 검증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8명꼴, 그러니까 80%의 찬성이 2주 연속으로 유지돼야지 그때 비로소 켜집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켜고 싶다고 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투표로 결정하도록 만들어둔 장치라는 거예요. 이 규칙이 그냥 절차 서명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오늘 이야기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이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XRPLD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10년 넘게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리플드, 영어로 RIPPLED. 이 회사 이름인 리플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근데 지난 6월 15일 이때 나온 3.2 버전에서는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리플드에서 XRPLD로요. 리플 레저 공식 블로그에 남아있는 기록인데요. 왜 바꿨을까요?
리플은 회사고 XRP는 코인이고 리플 레저는 네트워크인데 이 세 가지가 오랜 시간 동안 섞여 불리면서 생긴 혼선을 정리하고 네트워크가 회사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3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을 뗀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 이 첫 번째 기능 업데이트인 셈이겠고, 이름을 정리하자마자 실은 내용이 하필 기관용 기능 5개라는 거, 저는 이 순서가 절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5개의 명단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죠. 배치랑 권한 위임, 이 두 가지는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두 개 다 이미 한 번 투표 후보에 올랐다가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서 긴급하게 제외가 됐던 기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자면요. 먼저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은 계좌 주인이 자기 권한 전부가 아니라 미리 정해둔 일 몇 가지만 다른 계좌가 대신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의 대표 계좌가 실무용 계좌의 특정 종류의 거래만 맡기는 식이죠. 근데 작년 9월달 이게 TEQ라는 커뮤니티 개발자가 시험용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엉뚱한 계좌에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는 결함이 있었고, 이 발견 즉시 검증인들에게 반대 투표 권고가 나갔고요. 기능은 후보에서 내려가고 문제를 고친 수정판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리플레저 쪽이 공개한 결함 보고서에 날짜까지 전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배치 쪽은 더 아찔했는데요. 이 배치는 최대 8건 정도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취소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한 보안 엔지니어랑 인공지능 보안 도구가 함께 이 기능의 서명 검사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냈는데, 특정 조건에서 서명 검사가 중간에 끝나버려가지고 피해자의 서명 없이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래를 묶음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고 나서 나흘 뒤에 긴급 버전 3.1.1 버전이 나와가지고요, 이 기능을 투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수정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결함은 본 네트워크에서 기능이 켜지기 전 투표 단계에서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게 있죠. 다른 코인들에서 우리가 봐온 사고는 대부분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먼저 뚫리고 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칩니다. 근데 리플 레저에서 두 번 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코드가 미리 공개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투표 대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켜지기 전에 검사할 시간이 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두 번째 결함은 사람 혼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보안 도구가 함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단에 제도전 2개가 포함된 것들을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검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기록으로 봤고, 그런데 5개 중에서 제 눈을 가장 오래 붙잡은 기능은 따로 있었어요. 처음 들으면 오히려 악재처럼 들리는 기능이거든요. 바로 수수료랑 준비금 후원입니다. 지금 리플 레저에서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유지하려면 XRP를 최소 1개쯤 묶어둬야 되죠.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보낼 때마다 1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수료도 XRP로 냅니다. 이 금액은 작더라도 어찌됐든 XRP가 먼저 있어야 되고, 개인한테는 별일이 아닌데 은행이나 기업이 고객 수십만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열어주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고객 전원에게 코인부터 사서 관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후원 기능은 이걸 바꿉니다. 은행이나 발행사, 플랫폼 같은 후원자가 사용자 대신에 수수료 준비금을 내준다는 건데, 쿠퍼 총괄의 설명에 따르면 계좌랑 비밀 열쇠의 소유권은 그대로 사용자에게 남고요. 모든 참여자가 XRP부터 사서 관리해야 됐던 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사라집니다. 남이 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비용만 대신 내주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XRP 없이도 리플 레저를 쓸 수 있게 되면은 그거 XRP한테 나쁜 거 아니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성격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봤어요. 어차피 지금 구조에서는 그 수십만 명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작 단계의 부담 때문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원 구조가 되면은 사용자들은 XRP를 몰라도 들어오고요.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수수료랑 준비금 부담은 후원하는 기관이 한꺼번에 짊어지게 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뉘어 있던 필요가 기관 단위로 모이는 방향성이라는 건데, 남은 기능들을 보면은 이 5개가 왜 한 세트인지 보이실 거예요. 먼저 MPT라는 말부터 풀어드리자면요. MPT는 작년 10월 1일 XRP 리플 레저에서 정식으로 켜진 새 토큰 규격입니다. 채권이나 펀드 같은 실제 금융자산을 코인 형태로 발행을 할 때 예전처럼 복잡한 별도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장부에 내장된 기본 기능으로 만들 수 있게 했고, 발행 조건이나 규제 관련된 설정들 토큰 자체에 붙일 수 있어서 기관용 규격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규격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금액이 전부 공개된다는 점인데요. 어느 기관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고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해서 좋겠지만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큰 돈을 올리기 어려운 지점이었죠. 이번에 올라오는 기밀 MPT가 그걸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금액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되
그 거래가 규칙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큼은 수학적으로 검증되게 만듭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도 맞다는 것만 증명하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동적 MPT는 발행할 때 미리 지정해둔 일부 속성들을 나중에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현실의 금융상품은 조건이 중간에 바뀌는 일이 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럴 때마다 토큰을 새로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전부 다 펼쳐놓고 하면은 쿠퍼 총괄이 발표에 붙인 한 가지 문장이 다르게 읽힙니다. 리플 레저는 자산을 대규모로 토큰화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을 했고, 이제는 그 자산을 실제로 쓰는 단계로 간다. 국경을 넘는 이동, 거래, 담보, 정산, 이 4가지 단어에 5가지 기능을 하나씩 붙여보면 이렇게 되겠죠. 후원은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올 때의 부담을 없애고, 기밀 MPT는 기관이 진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권한 위임은 조직이 계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배치는 여러 가지 단계짜리 정산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고요. 동적 MPT는 상품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기능 5개를 아무렇게나 모은 게 아니라요. 기관이 실제로 돈을 올리려고 할 때 걸리는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구성이라는 거고, 회사 이름을 이름에서 지우고요. 검사에서 걸렸던 기능을 고쳐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기관용 조건을 채워넣는 거. 저한테는 이 3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3.3 버전이 예정대로 나오면서 5개 개정안은 검증인 투표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큰 사고가 없다면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켜지는 수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처럼 이미 한번 결함으로 탈락했던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인들이 이전보다 신중하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존재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수정판이 결함의 원인은 없애고 추가 안전장치를 붙였다는 내용이 공개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문서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추가 설명 자료랑 보안 검토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더 나올 예정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번의 사전 차단으로 이 투표제도 자체가 검사 기능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통과만 된다면 그만큼 검증을 거쳤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